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서 북측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것인지 관심인데요. 정부는 어제 부음 소식을 북한 측에 전달했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북한 조문단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부음 소식을 보낸 지가 만 하루가 됐습니다. 북측의 답신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아직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북한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방금 기자들에게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수십 차례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지만 정부는 북측이 조전 발송이나 조문단 파견 등을 통해 직접 조의를 표해올 가능성을 주시하며 여러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늘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되는 날이라면서 정부는 현 시점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미중 무역 갈등의 대책, G20 회의 등 현안 논의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역시 화웨이로 대표되는 미중 무역 갈등과 사드 사태 등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네, 진통 속에 어쨌든 국회 정상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야 3당 지도부 분위기는 타결 임박으로 보이는데 장외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갈림길이라고 표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거꾸로 여당 책임이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하겠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9일째인데 아주 많이 늦었다면서 50일을 넘기지 않고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자신들을 국회 밖으로 몰아냈다면서 잘못된 정책 땜질용이자 총선용 엉터리 추경 심사 때문에 국회를 열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당 해산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마치 한국당이 해산 요건은 되지만 청와대가 참고 있는 것처럼 말해 헛웃음이 나왔다면서 야당의 전쟁을 선포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중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상화 꼴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합의 문구 조율과 특별위원회 연장 문제에 대해 수시로 또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는 빚내서 하는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당정협의회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고 이희호 여사 별세 관련해서 북측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문단 파견 관련해서는 답변이 안 온 상태인가요?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일부 보도는 조화랑 조정만 진행을 했다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북한에서 조문단을 파견할지 지금은 말씀드리기 힘들다. 조금 기다려달라. 자,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은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두 번째 순방국인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국제문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오슬로 포럼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솔베르그 총리와의 정상회담, 우리 기업이 건조한 노르웨이 해군 군수지원함 시찰 등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률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자리 문제에서 모처럼 괜찮은 통계 수치가 나온 거죠? 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만 1만 9천 명에 불과했을 뿐 2, 3월에 모두 증가폭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4월에 잠시 17만 1천 명으로 내려갔다가 5월에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15살에서 64살까지 생산연령 인구의 고용률도 67.1%로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 긍정적으로만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요? 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2만 4천 명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5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확장 실업률도 24.2%로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역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올라간 것은 다행이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는 것은 우려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와이튼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수출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서 5대 소비재를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세종정보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수출 부진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온 5대 소비재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들 소비재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 8천억 원이던 것을 66.7% 늘어난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보험 할인율도 기존 25%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을 350억 불 달성한다는 목표로 하여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 지원 규모를 작년도에 4조 8천억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재 수출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최근 신흥국 소비시장의 확대, 한류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의 기회를 살려서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 의류의 5대 소비재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육성, 새로운 수출 활력 제고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어제 완료됐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추가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정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이후 2주 가까이 탕류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이 인양된 사고 선박을 부다페스트에서 40km 떨어진 체펠 섬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서 헝가리 선박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참여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헝가리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Csepel-szigeten a szabad kikötőbe fogjuk szállítani, ott folyik tovább a szemle szakértők bevonásával. 이에 따라 진흙더미와 여러 장애물들로 잔뜩 뒤엉켜 있는 선체 내부에 대한 추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경찰청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가 부다페스트에 다시 들어오자 증거 수집을 위해 이미 한 차례 더 조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바이킹 시기노 선장에게 사고의 책임을 두고 조사 중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Rendőrfőkapitányság folytatja a nyomozást. Ban egy gyanúsított van a szállodahajó ukrán állampolgárságú hajós kapitánya. 하지만 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항해 일정을 소화하고
심지어 뱃머리에 생긴 충돌 흔적마저 도색해 지우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헝가리 내무부는 사고 선박 인양이 모두 끝난 현재까지 4명이 실종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인력은 물론 헬리콥터, 보트 등 수색 장비도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역대 최대 청원 수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로 번졌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각각 정당의 몸을 담고 계시는 이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을 어제 내놨는데요. 근데 이 답변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올라와 있던데 탄핵 청원도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선거 운동과 다름없다라는 야당을 괴멸해야 될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유한국당 입장하고 완전 무섭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괴멸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었다면 결국 자유한국당 자기 고백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 명, 더불어민주당도 33만 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둘 다 20만 명 답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을 보셨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이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보통 의회 얘기 또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기를 의심한다 그러잖아요. 네. 내기를 의심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귀를 의심해요. 예. 왜냐하면 강기정 수석의 저 얘기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들릴 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설명을. 예.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뭐가 선거법 위반인지를 저는 해독 불가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귀를 의심한다. 이 선거법 위반이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해석 불가다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무수석의 이 발언을 보면서 예. 강기정 정무수석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세계, 즉 이 세계관에 대해서 예. 정말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그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이 최소한의 개념도 이 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예.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삼권 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예. 근데 이 삼권 분립 차원에서 한 그 축인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거를 올라온 거를 갖고서 이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정당의 해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나 이 청와대 게시판 문제, 이거는 정말 삼권 분립을 뛰어넘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무슨 어떤 민원 문제가 아니고 예.
사법부, 입법부 나가서 국민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부 다 해결해야 하느냐. 이거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 그리스 시대 때 도편 추방법처럼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 청와대 게시판이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난 이런 거를 걱정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자, 청와대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그때 몸싸움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회 공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패스트 트랙의 본질은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당 간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일 때 저는 이 집권당이 청와대에 그냥 일방통행식 이런 그 지시에 대해서 따르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에 하는 이런 모습은 예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그런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전국을 풀어나가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잘못 가도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좀 우리 김용태 의원님 정말 제가 야당 의원님들 중에 또 존경하는 분인데 여기 정무수석의 답변에 대통령을 또 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만이 넘으면 답변하게 돼 있어요. 삼권 분립 훼손이라 그랬는데 그럼 백악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정당 해산권은 정당이 없잖아요. 다른 당 해산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 있는데 이거 하지 않겠다. 온전히 이건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국민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선거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의회 권력을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정당 해산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선거에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통진당 했잖아요. 정당끼리는 못해요. 상대당 해산해달라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정당 정치 뿌리낸 일인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래서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고 왜 삼권 분립 훼손이고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엉뚱하게 다른 종목으로 이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만남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본질에 해당하는 거는 적어도 정당끼리도 이해를 하고 실제로 대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견강부회하고 재논의 물대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 갈등만 유발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또 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본질로 갑시다. 이 본질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선거법 문제 아닙니까? 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이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자, 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힘과 그 뜻,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따라서 제가 이 국회가 계속 이 엄중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죄송스럽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풀지 않고서 계속해서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년 총선에서 이
입법부를 특히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전혀 온당치 어디 야당 심판해달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어디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김영태 총장님 3선이시고 사무총장 했잖아요. 이게 트집 잡을 일입니까? 그리고 180만 명과 33명 이제 민주당 해산청원도 있었거든요. 그래 다 20만 이상이니까 답변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 심판해달라는 얘기 안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 집권 여당인데 정무수석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취급한 거거든요. 183명이나 33만 명이나. 그래서 국민의 몫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김용태 총장님이나 나경원 의원님 관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아 여당을 왜 패스트트랙 야당이 저렇게 몸싸움하고 선진화법 어겨가지고 난리를 쳐서 청원이 들어온 건데 왜 똑같이 선거로 미루고 국민주권으로 미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 한국당 포함해서 민주당까지 정당 해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었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국회가 공전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청원에 이렇게 굳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김용태 의원님 의견이신데 그러면서 본질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공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원인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좀 전 해주셨거든요. 거기 포함해서 당연히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는 추경, 그다음에 이 추경을 내세우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 하강에 대한 정부의 태도. 저 이 문제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얘기하고 또 경제 문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죠.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주장의 시시비비가 잘 안 가려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3당 원내대표가 논의하기로 각서를 썼거든요. 합의문을 선거구제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논의한다.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각서는 그렇게 쓰고 합의문은 그렇게 쓰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빼고 30명 줄여서 270석 지역구로만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제가 자꾸 그러는데 270석 비례대표 빼고 270석 이게 뭐 헌법적으로도 위배되지만 이거 불쑥 갖고 온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논의나 제대로 하고 갖고 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선부터 또 역산을 해보면 이게 마냥 미뤄질 일이 아니다 해서 저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또 기본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절차상 됐는데 갑자기 그냥 엉뚱하게 또 갖고 나온 거는 우리가 여야 협상 잘 알지만 안 하겠다는 것을 또 그렇게 270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과정은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합의문이나 또 야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던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좋습니다. 뭐 그 하나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해야죠. 270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정해줘서 당연히 여야 협상에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그게 저희 여러 차례 토론을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죠.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우리 진행자 말씀대로 다른 데 토론을 하고 다른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270석이 사실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나 그런데 한국당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지금 우리 민주당 포함해서 그 패스트트랙 내용은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국민의 요구대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고. 300석을 놓고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고 의석수 늘리자는 거는 이제 정의당 등에서 주장을 했으나 그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300석을 전제로 설계한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뭐 따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따로 한번 시간을 저희가 이 부분만 해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려진 만큼 앞으로 또 합의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당장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까 추후 또 논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유럽 순방 중인데요. 이번 대통령이 순방을 두고 좀 여러모로 말이 많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천렵질 발언부터 시작해서 순방을 유람에 빗댄 한 일간지 칼럼까지 이에 대한 청와대 반박도 이어졌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중앙일보 칼럼이 논란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번 순방에서 노르웨이 베르겐을 방문하는 걸 두고 유독 순방 때 관광지를 자주 찾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해외 유람이라는 오해가 없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서 추진한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외교 결례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철렵질에 비유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칼럼을 읽고 느낌 바라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관광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민주당은 저열한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민경욱 의원의 대변인 직위를 박탈하고 이제 그를 놓아주십시오. 열심히 막말한 당신 떠나십시오. 이에 민 대변인은 막말이 아닌 야당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더 이상 막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던 황교안 대표도 민 대변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다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판과 막말 사이 경계점이 어딘지 참 모호하긴 한데요. 최재성 의원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 칼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래도 정치인들끼리도 정당끼리도 또 일반 언론인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한번 그 전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일 때는 정쟁도 멈추는 겁니다. 예. 그 당시 장애투쟁하다가 중단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첫 작품이 장애투쟁이에요. 지금 정상이 외국 가서 유럽 방문, 3개국 방문해서 정상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트집 잡는 거는 언론도 물론이고 예.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와서 하회마을 가거나 혹은 제주도 가거나 뭐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 성장을 모토로 외국 가가지고요 그 얼음 그러니까 빙하 섬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랜드 갔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외국 방문 가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장소를 택해서 또 하고 또 그 나라의 유적이라든가 박물관이나 또 공연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은 공식 방문을 넘어서서 국빈 방문이에요. 초청 방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순방 중에 이런 정쟁을 하던 정쟁도 멈춰야 되는데 순방 중에 나온 얘기라서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노르웨이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뭐 일정을 우리나라도 조율을 하겠지만 상대국에서 많이 뭐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네. 관광을 하러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 중에 외교 업무를 수행하러 가셨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서 중요한 데는 외교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없을까요? 예.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연장성산에서 이 상황에서 왜 그곳이? 네. 왜 이 상황에서 그곳이냐?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과 국민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완전히 갈팡질팡 이 사면 초과 상황인데 정부의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에는 답변하지 않는 외교부, 정부, 그래서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답변하지 않으니까 외교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현안들이 지금 이제 뭐 산더미처럼 밀렸고, 특히나 미중 갈등이 세계 패권,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쟁의 서막이자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시험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있을 G20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우리 정부하고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뜨악하지 않겠습니까? 왜 북유럽일까? 게다가 이 유명한 작곡가 그리그 생가에서 왜 음악회를 들을까? 물론 국빈방문이니까 노르웨이나 그 나라에서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화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말 엄청난 중요한 외교적 현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랬나?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막말 얘기도 뭐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유명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한 대로 코끼리는 보지 마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말싸움이 본질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싸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막말이 본질이 아니다. 외교가 없다. 하웨이 사태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 얘기가 본질이죠. 저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뭐 막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우리는 본질로 계속 들어가서. 자, 그럼 그게 이제 본질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김용태 의원님 개인께서 보실 때는 대통령 순방 중에 이제 천렵질 냇가에서 이제 고기 잡는다는 이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나로 이렇게 관광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현재 이 중대한 외교적 현안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왜 거기가 그렇게 급했는지, 특히나 1월 10여일 후에 있을 G20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말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고요. 유럽 방문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행보가 많을 것이다. 그것에 집중해달라 이런 지적을. 김용태 의원님, 여당 해보셨잖아요. 원래 대통령의 외국 순방, 국빈 초청 아니더라도 보통 6개월 이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 치맥 번개 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절차가 있고 논의가 있고,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녁 한번 하자 하면 이 약속 이번 달에 맞출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정상외교나 이런 특히 국빈방문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해서요. 미리 정해진 일정입니다. 이것을 막 조정하고 또 뭐 변경하고 이럴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 이미 오래전에 그곳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20 일본에서 이달 말에 회의 열리는 것도 이번 달에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게 이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는 꽤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국가 간에 이렇게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 북미 관계, G20 문제를 최소 6개월 이전에 결정된 유럽 방문하고 갖다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 국빈방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정해져 있고 관광하러 가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서 가는 거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말 몇 개월 전에 준비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 10 며칠 후에 있을 이 G20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지금요? 왜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아니요, 이 하회의에서 적어도 하회의 얘기를 뭐 지난주에도 하고 지금도 하시는데 물론 그 중요합니다. 또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G20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고 지금 한반도 상황 얘기하시고 하는데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G20가 열리니까 한국도 방문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1차 북미회담 1주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친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또 북미 정상이 만난 지 1년 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호 여사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조문을 와야 되는 그런 관심이 있지만 이 속에서 또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 이호 여사의 소천과 같은 문제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거고요. 그러나 미리 G20를 기점으로 다시 북미회담이나 한반도 문제의 기점을 또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지지난달에 또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잠깐밖에 못 오거든요. 요청이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잠깐 왔다 가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발표는 안 됐지만 정부도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미중 갈등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 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유럽 순방하고 연관짓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다. 그것은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저희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언론과 특히 야당이 여러 얘기가 있고 지금 뭐 정황들이 있는데 뚜렷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다음에 어떤 때는 아예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와이 사태나 이 지금 미국 하노이 회담 이 결렬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지금 이제 야당과 국민과 언론이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 아니면 입장이 없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지금 뭐 예전부터 정해진 곳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이걸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의문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얘기들 갖고 이게 본질인 양 얘기하는 게 저는 또 문제라는 거죠. 구분해서 얘기하면은 김용태 총장님 말씀은 그대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순방의 문제를 억지로 남북 문제 G20하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이게 또 엉뚱하게 가는 거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북핵 문제나 화해 문제는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상의 순방을 가지고 국내에서 저런 식으로 생트집 잡은 거는 우선 정상들이 국빈 초청으로 가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국빈 방문을. 그러면 그 나라의 유적이나 그 나라에서 권하는 예술인이나 뭐 이런 분들의 뭐 생가나 하여튼 이런 거 방문하면 안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철렵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 막말이죠. 그래서 분리해서 좀 보면 저거는 정말 막말이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막말 아닌 것을 막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저 인식이 저거는 거의 그런 막말의 숙주예요. 황교안 대표가. 저것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세월호 또 이 망언이나 이런 걸 황교안 대표께서 경고를 했잖아요. 엄중하게. 그리고 신상진 위원장도 공천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정상에 대해서 철렵질 운운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말 아니라고 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해놓으니 이게 도대체 진짜 뭐든지 이게 냉온탕 왔다 갔다 하고 저 기준, 정치적 기준들을 저렇게 흐트려 놓으면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들에 대해서 3사 일어나라 일단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발언을 하셔서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 우리 국회 공전하는 것처럼 우리 이 논의도 좀 공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외교 상황, 경제 상황, 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나온 말들 갖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무의미하고 특히 우리 당도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중요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뭐 유의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말씀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기총 전광훈 목사 어제는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회견장이 난장판이 됐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목표 지향점이 어디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뭐냐?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이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라는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세를 구축해서 원내진입을 하시려는 목표가 있다고 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숨어서 와서 달려는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됐어. 나가. 예.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종교의 이 활동을 어디까지 용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 종교인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사실이 왜곡됐고 또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이제 회장이 구성원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저렇게 개인적인 일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사실 뭐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좀 저런 이제 일종의 이제 종교인이 또 어떤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수장이 저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게 또 갈등과 광풍으로 이념적 광풍으로 저런 건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 김용태 의원님, 이 전광훈 목사가 뭐 황교안 대표 지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한국당에서 보실 때 그렇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반갑고 안 반갑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반갑고 안 반갑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분 개인의 생각이죠. 개인의 생각이다 이거는. 예.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뉴스가 오늘 다뤄진다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들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최 의원님 말씀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들이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어제 이제 한 모임들에 이제 참석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쪽은 쪼개고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합쳐야 한다 이런 그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정확히 제가 읽은 겁니까? 이 선거의 가장 기본이지요. 우리는 하나고 저쪽이 여러 사람이어야지 우리 쪽이 선거 득표를 하기가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룰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잘못 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것을 바로잡고 방향을 완전히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자, 그 인식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이겨야 할 텐데 첫 번째 선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났다. 바꿔야 된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이 부분 갖고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작은 차이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치려면 명분과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원래부터 전반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플러스 정말 중도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문재인 정부의 이러이러한 지금 경제, 외교 정책에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내놔야 되겠죠. 예. 그런 김용태 차원의 의원님, 말씀을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한쪽은 지금 바른미래당 내의 그 보수 의원들 네. 예전에 그 한국당에서 가신 분들을 네. 향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네. 태극기 부대를 보고 있단 네.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나갈지 어디서 이제 선을 뭐 그어야 일단 될지. 바른미래당 예. 얘기로 한정하지 않고요. 제가 예.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국정이 예. 잘 못 되고 있다. 나라가 정말 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거죠.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에 명분과 장치들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일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야권의 이런 통합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이 있어 왔죠. 어느 선거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적어도 2016년 총선부터는 국민들이 인위적인 탈당 후 분당 혹은 합당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세요. 그래서 보통 세력이 합쳐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막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분당대도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다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고 이런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상식적인 얘기들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해도 플러스 알파는 적어도 지지도상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 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합당하자마자 한 자릿수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움직임은 별로 안 좋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번째로 총선은 그 정당이 우리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자체가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번 국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권리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4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 앞에 항상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 혁신을 하느냐. 예. 그중에 이제 인적 혁신이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4년마다 내가 한 표 하는데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사천을 해서 사당화해서 대선 가기 위한 공천이냐. 저는 그 고민들을 잘 해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 세력이나 다 합친다. 태극기도 반문재인 정권이면은 다 합친다 이러면은 한기총 전광훈 목사 같은 분도 그러면 새누리당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자, 예. 이제 예, 짧게 부분,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분들, 그게 이제 민주당이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 하나로 뭉쳐서 선거 치러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개혁도 필요하겠죠. 예. 가열차게 해나갈 겁니다. 예전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사천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한국당 김용태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은 검찰 송치에 앞서서 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얼굴을 숙이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종민 기자.
네, 유종민입니다. 예, 고유정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송치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은 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신상 공개 결정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고유정은 오른손에 흰색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느냐, 얼굴을 들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고유정이 끝내 얼굴을 들지 않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자, 어제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는데요. 범행 동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전 남편 때문에 재혼이 깨질까 봐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고유정은 체포 당시부터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수법을 인터넷 등에서 사전에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유정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 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것을 우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존재로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범행을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지난달 9일 자녀 면접권 문제로 전 남편을 만난 다음 날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했고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마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차를 가져가서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불에 묻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은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예. 어제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의 준비는 치밀했고 범행은 잔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유정의 정신병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정사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를 때 펜션에 함께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6살 아들도 미스터리입니다. 살해와 시신 훼손, 뒷수습까지 이틀 동안 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 시신을 경기도 김포까지 가져와 유기한 이유, 석 달 전 현재 남편의 아들이 잠자다 숨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밝혀져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6.12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인 오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먼저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 세계가 바라는 것은 북한의 선의적, 주동적인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이며 새로운 계산법으로 협상 재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실천적인 노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도 필요했지만 미국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만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 맞물려 꽉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신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이오와주 행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던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받은 시점은 전날이라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를 과시하며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도 재차 평가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북미 두 정상의 톱다운식 소통이 재개된 것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찾아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다만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김 위원장이 친서 외교의 시동을 다시 켜며 미국의 대화 손짓에 호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노이 정상회담 뒤 넉 달째 계속되온 교착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는 61억여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대납한 68억 가운데 61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삼성 측으로부터 최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제보와 근거 자료를 접수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서도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친 뒤 쟁점별 변론과 결심 공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결심 공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더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열릴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추가 뇌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정 사장은 증거인멸 관여 의혹 등을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지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증거인멸 지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한 거 인정하시나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이나 지분제매 보고됐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 사장은 과거 미래전략실에 이어 그룹 경영총괄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내부 회계 자료 등에 대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배경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잇따라 열린 그룹 수뇌부 회의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이 부회장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콜옵션 재매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과 계열사 사장과의 통화, 그리고 지난해 5월 10일 이뤄진 회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경영 사안을 논의했을 뿐 회계 처리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3명 등 삼성 관계자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좋은 곳에선 언제나 좋은 일이 생겨왔다. 퀸즈파크 마곡, 9일, 미사. 좋은 일은 언제나 계속될 것 같다.
퀸즈파크 옥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의치 세정제 쓰고 계시죠?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드디어 색소도 보존제도 없는 클리덴트가 출시됐습니다. 야호! 야호! 색소 보존제 0%. 이순재 안심 클리덴트.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실내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날씨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늘도 맑고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다만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외출하신다면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입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되겠고요. 서쪽 지방과 일부 남해안은 오존 농도도 높게 지속겠습니다.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최대한 떨어져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 22도, 강릉 23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뉴스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